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우리나라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막을 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었는지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요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은행이 일본 증시에 투자한 상장지수펀드의 평가이익은 우리 돈으로 30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손사구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 말씀드린 이야기 중심으로 경제뉴스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터배터리 2024 우리나라 배터리 전시회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손사구 큐레이터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렸나 봅니다. 예, 뭐 관람객 수만 놓고 본다면 뭐 대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또 이목을 끌었던 뉴스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그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렸는데요. 이 기간에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로는 이 전시회 신기록인데 올해 1월에 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그 세계 최대 IT 전시 CES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방문자 수가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비슷했네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상당히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또 인터배터리라는 게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2차 전지 전문 전시회이긴 하지만 이 사실 배터리 분야에 특화된 B2B 전시회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그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국가를 대부분 망라해서요. 18개국 579개 업체가 참가해서 예. 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보면 배터리 관련 지식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탑이라서 네. 이거는 인터배터리 같은 이런 전시회는 B2B 전시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넘나드는 전시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터리 전문가들이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어떤 뉴스들 혹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쭉 좀 들어보면 아마 안 가보신 분들도 아 그런 거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요즘에 배터리 업계가 좀 숨죽여 있었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행사에서 확인이 된 건 그래도 배터리 시장의 미래를 여전히 밝게 보고 있구나. 특히 이제 우리 뭐 K-배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K-배터리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일단은 좀 화제가 됐던 뉴스들 위주로 짚어보면 꿈의 기술로 여겨지는 미래 배터리라고 여겨지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고, 또 원통형 사륙 배터리에 대한 양산 계획, 그 밖에 뭐 거의 내연기관차에 버금가게끔 하는 초고속 충전, 이런 신기술들을 우리 기업들이 대거 선보였고요. 예.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도 오랜만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면서 랠리를 보이면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한 곳이 삼성 SDI라는 곳인데, 그 발표한 날 주가가 13%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날 또 하필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큰 매도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주 강세에 전반적으로 힘입어서 또 사흘 만에 반등하는 저력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상당히 좋은 소식보다 우울한 소식이 많았거든요. 어떤 소식들이 주로 요즘엔 네. 이슈였어요? 뭐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이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미래 의문부호가 붙었죠. 또 최근에는 중국 경쟁 업체들과의 점유율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고요. 예.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비빌 언덕으로 여겨졌던 미국에서마저 예를 들면 합작 공장 계획이 철회되거나 완공 일정이 뒤로 밀리는 등 이런 부추임을 계속해서 겪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네.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더 뭐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 다음날 전기차 관련 모든 정책은 다
옛날로 돌려버리겠다. 네, 인플레 감축법 IRA를 전면 수정할 지금 뭐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자동차 기름은 주유소에서 넣어야지 무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냐. 네, 는 게 트럼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인식이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많이 두달내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2차 전지 업종들이 주가에 있어서 모멘텀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 배터리 2024를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시장에 관심이 여전히 많고 미래를 좀 기대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었고, 풀이 죽어있던 K 배터리에도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드러냈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사 관계자는 아닌데 자신감도 얻었고 좀 많은 힘도 얻었을 것 같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여기 이번에 좀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신기술 중에 하나도 전고체 배터리라는 네, 건데, 이게 전고체라는 게 전부 다 고체인 배터리 그 말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터리 안에 음극 양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그 꽉 채운 전해질이 있는데, 네. 전해질이 지금은 액체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면 딱딱해 보이지만 그렇죠. 안에는 액체가 있는 거죠. 꿀렁꿀렁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배터리들은 고게 꿀렁꿀렁한 게 이제 고체로 바뀐다. 그러니까 꿀렁꿀렁하지 않고 딱딱해진다. 딱딱해진다. 예. 딱딱해지면 좋은 게 그 꿀렁꿀렁하다 보면 뭐 불도 나고 맞습니다. 그런다면서요. 액체가 이제 열에 민감하니까 뭐 우리가 부풀려지기도 하고 폭발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완화하기 위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장치를 또 별도로 만들고 복잡하게 이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데, 예. 고체로 바뀌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 자체가 좀 단순해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뭐 그 효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 다음 세대의 배터리로 여겨지는 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예, 기술적으로 아직 기업들이 완성도 있게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거든요. 이 도요타 자동차가 2026년에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에 탑재하기 시작해서 2027년에 대량 생산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예. 여기에 삼성이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구체적인 양산 계획을 이번에 밝힌 건데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이런 업체들이 보통 애매한 로드맵을 밝힐 때도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자신감이 붙으면 구체적인 진행 사항도 공개하거든요. 예. 작년 말에 프로토타입의 첫 번째 샘플을 세 곳의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을 했고 현재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절차를 보면 샘플을 총 3가지를 공급을 합니다. A 샘플, B 샘플, C 샘플, 이걸 이제 차례대로 공급을 해서 성능, 안정성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만 4년 뒤부터는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양산 스케줄을 공개했다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삼성이 좀 기술적인 완성도나 이런 양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도가 나갔나 보구나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네. 일본은 뭐 했냐, 유럽이야 한동안 공부 안 하는 나라들 많으니까 못한다고 쳐도 네. 일본은 왜 배터리를 안 만들었지? 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 전고체 배터리 아니라 꿀렁꿀렁한 배터리로는 이거 몇 년 못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로 갈 거예요라고 해서 그렇죠. 도요타가 일본은 잠깐 과도기에는 한국 업체들이 배터리 팔든 말든 우리는 관계 없다, 그런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었을 만큼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단계일 텐데 잘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말이군요 이제는. 그렇죠.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륙 배터리라고 해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좀 화두를 띄운 그 둥그런 원통형의 사륙 배터리도 이번에 예. 우리 자동차 업체 그 배터리 업체들이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사륙 배터리도 되게 중요한 게 차세대 배터리로 꼽혀요. 사륙 배터리가 이게 뭐 위가 4 아래가 6 뭐 그런 지름이 사이즈의 46mm고 예. 높이는 이제 그 제품에 따라 조금 그때 다른데. 달라지는데, 이것도 지금 배터리는 각형이라서 네모나잖아요. 예. 네모난 배터리 말고 사륙 배터리로 만들면 좋은 게 밀도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출력 면에서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사륙 배터리보다 더 작은 원통형이어서 예. 이거를 여러 개를 합쳐서 배터리를 하나로 만들면 그 아시지만 그 둥그런 원통형 배터리를 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효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륙 배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뭐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런 사륙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륙 배터리를
저 테슬라에 납품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기껏 그래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또 중국의 업체들이 나서서 다 시장 뺏어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걱정도 우리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약진이 참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배터리가 무서운 게 가격도 싸지만 성능도 상당히 좋아서 정말 가성비 좋은 배터리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게 좀 원료가 싼 리튬, 인산, 철 합쳐서 LFP, 그래서 LFP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요즘 주요 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이 LFP 배터리를 속속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그 NCM 배터리보다 20% 이상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요즘에는 못지않게 낸다 이렇게 이 평가가 나오니까 네. 점유율이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중국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를 했고 지금 배터리 업계의 화두는 확실한 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도 가격 때문인데 이게 흐름을 보면 1차 성장기를 끝내고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 캐즘, 즉 일시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 전기차 시장 업종이 말이죠. 시장이 근데 이게 대중화로 가려면 전기차 가격이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고 네. 이러려면은 기존에는 이게 보조금들이 그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결국은 전기차 값의 대부분은 배터리 값일 텐데 나머지는 40% 정도가 배터리라고. 나머지는 껍데기랑 하죠. 타이어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이 중국 배터리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고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이런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면 뭐 이런 미래 기술에 관한 것도 있지만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어떤 치열한 노력이 엿보이는 기술 제품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K 배터리가 미래와 현재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또 돼야 되는 네, 일단 그런데 큰 우리가 고비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주 뭐. 큰 고비가 남아 있어요. 네. 예, 안승찬 기자님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일본 증시가 요즘 뭐 꽤 괜찮다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고 예. 괜찮기 전에 알려줘야지 괜찮고 나서 알려주면 뭐 이게 뉴스야 이런 생각이 네. 들 만큼 좀 화도 좀 나고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일본은 이제 중앙은행, 일본은행인데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본 주식을 이미 들고 있거든요. 2010년부터 계속 매입을 했고 지금까지 산 금액이 37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330조 원쯤 됩니다. 예. 이만큼 그래서 일본 주식 시장에서 지금 단연 최고 큰 손이 일본은행이 됐고요. 프라임 시장이라고 해서 일본의 좀 큰 대기업들만 모아놓은 주식 시장인데 여기서 일본은행의 지분율이 7%. 예. 그래서 일본의 국민연금보다 더 지분율이 많거든요. 어. 웬만한 일본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일본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니클로라는 옷 만드는 그 패스트 리테일링 예. 여기도 최대 주주가 일본은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본은행이 지분을 얼마 갖고 있어요? 20몇 % 갖고 있습니다. 아, 웬만한 그 상장사는 다 일본은행들이 많고 이런 곳들이 한 72곳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요. 그럼 주주총회 가면 일본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저 반대입니다, 찬성입니다 하든가 혹시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이 일본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배당금이 일본은행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막 경영에 참여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일본은행의 그 일본 주식 매입 장부가, 그러니까 원가 산 금액이 37조 엔 정도였는데 예.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71조 엔, 우리 돈으로 640조 원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먹었네요. 그렇습니다. 따블이 났다는 뜻이고 야. 요즘 일본 기업들이 배당도 많이 하니까 일본 은행이 받는 배당금도 한 해 한 1조 엔 정도, 우리 돈으로 9조 원쯤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아주 기분이 좋다. 아니 뭐 요즘은 하도 세상이 이제 룰이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예.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으로 뭐 몇 배씩 내기도 하고 네. 전 나라 돈을 다 거기에 몰빵했다가 뭐 있을 수는 있고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국부 펀드가 자기네 나라 주식 갖고 있는 경우들은 꽤 있는데 중앙은행이 왜 주식을 가지고 있지? 한국은행도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갖고 있냐? 예.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유례를 찾기가 어렵죠. 미국 연준도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거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왜 일본은행은 일본 주식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니까 뭐 돈 찍어내서 주식 사게 되면 사실상 무제한 매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주식 사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거의 지금까지 사례도 없는데 일본 은행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의 당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4만 포인트 정도 되는데 당시에 7천 포인트대로 떨어졌으니까 예. 너무 분위기도 나쁘고 뭐 금융시장도 위태위태하니까 조금 변동성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그때 일부 이제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매입 규모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조금 매입하다가 한 2016년쯤부터 이제 조금 분할 매도해야 되겠다. 원래는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때 일본은 물가가 더 떨어지고 경기는 나빠지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이걸 그때 도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은행에 돈 맡기면 벌금 매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카드까지 썼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차마 주식을 팔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즈음부터 오히려 일본은행이 매수 금액을 오히려 더 늘립니다. 그래서 연간 매입액이 당시에 4조 엔, 우리 돈으로 한 36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더 늘리자. 그래서 7조 엔까지 2배 수준으로 주식 매입을 더 늘리거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했냐면 오전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 0.5%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오후에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우리는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입을 해보니까 뭐 일본 증시도 덩달아서 많이 오르게 되는 효과를 누리긴 제로 했습니다. 금리는 만들어 놓고 나서 네. 그래도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주식 가지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에 돈 풀었던 것처럼 네.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도 사들이지만 주식도 사들여서 돈을 풀었다. 네. 이거 근데 글쎄요. 이제 그럼 슬슬 주가가 오르면 팔기는 팔아야 될 텐데. 그게 진짜 고민이죠. 물론 뭐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다 공매도로 할 수 있도록 풀었다. 그래서 일본의 기관들이 그걸로 공매도해서 거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물량이 많으니까 이거 팔기 시작하면 폭락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은행이 주식을 일부 매도한 게 뒤늦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몰래 혹시 주식 팔기 시작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순매도 금액이 1,100억엔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쯤 팔았는데 물론 이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남아있는 금액이 71조 엔이니까 뭐 이거 팔면 일본 주식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래서 지금 우에다 가조 일본의 총재도 기자들이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지금 항상 대답하는 얘기가 일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영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언제 팔지 이것도 이제 올해 몇 년 안에 꼭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남의 이야기는 아닌 상황.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강우민 씨가 연금보험을 10년 가까이 붙다가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됐는데 보험회사가 원금의 16.5%나 되는 돈을 떼고 나머지만 돌려주더라. 이게 뭔데 떼어가느냐고 물었더니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떼는 거라고 설명하던데 붙던 연금보험을 중간에 깨서 내가 내 돈 가져가는 건데 무슨 나라에서 세금을 또 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대 질문하신 분께서 가입한 보험은 아마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그런 연금보험이었을 겁니다. 그러시죠?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붓고 있으면 연말정산할 때 그 해에 부은 연금보험료의 16.5%를 곱한 금액을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 보험을 깨면 그동안 이 보험 덕분에 받았던 연말정산 혜택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 혜택, 그 세금 16.5%를 떼고 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만큼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더 넉넉히 토해내도록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연금보험은 1년간 부은 돈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게 사실 연소득이 5,5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16.5%가 아니라 13.2%만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해에는 소득이 별로 없으면 어차피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굳이 그 해에 연금보험 부은 걸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바빠서 연말정산하다가 연금보험료를 낸 걸 깜빡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보험회사는 국세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깨겠다고 온 이 고객이 연봉이 얼마신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 정도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동안 정확히 얼마의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다 무조건 16.5%를 곱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챙기시면 좋을 게 하나 있는데 보험회사가 무조건 16.5%를 떼어내 간 건 최대한 넉넉하게 떼어낸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이 연금보험 덕분에 정확히 얼마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면 보험회사는 그 차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러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걸 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보내주신 강우민 씨는 실제로 세액공제 받은 내역을 확인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주시고 그 차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고요.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금융상품 중간에 깼다가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들 토해내신 분들도 이런 거 꼼꼼히 따져보고 혹시 너무 많이 떼어내간 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강우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